서울의 한 장례식장. 고요한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푸른 꽃과 하얀 국화로 장식된 빈소엔 김혜자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죠. 72년의 삶을 마감한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아주 단아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녀의 며느리 서유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엔 지난 3년간의 병간호로 인한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10년이나 모셨던 시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서윤에겐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냉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끝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허무함이 뒤섞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낮은 흐느낌과 조문객들의 위로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찻잔을 정리하려 움직이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둘째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가 귀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네,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서윤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죠. 지아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장례 절차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마저 꼭 연습한 것 같았어요. 지아의 옆에는 남편 민준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은 아내 지아의 당당함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어머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아야, 며느리 중에 네가 최고다라고요? 지아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형님이 간호를 제대로 못해서 지아가 말끝을 흐리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아가 진짜 효부지 효부야. 서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마지막 3년은 시어머니의 암투병을 간호사 출신인 자신이 전부 도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지아만 예뻐했고 이제 지아는 그 사실을 무기 삼아 서윤을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장례식장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남편 도윤은 조문객들을 응대하느라 바빴고 그런 남편을 보며 서윤은 또 한 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항상 바빴어요. 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그 사이 서윤은 시부모님과 지내며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차갑게 굴 때도 도윤은 그저 어머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며 상황을 피하기만 했죠. 결국 서윤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 박진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있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은 그의 굽은 어깨와 깊은 주름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평생 과묵했던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빈소 뒤편 작은 방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때 박진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네 엄마도 없고 나도 이 재산이 다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조금만 남기고 다들 고생했으니 나눠 가질 생각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서윤은 지아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남편 민준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죠. 민준은 그 눈빛을 읽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어머니를 잘 모신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간호도 그렇고 어머니가 저희 지아를 참 아끼셨잖아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내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뜻이었죠. 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던 자신의 노력은 아무도 몰라주고 겉으로만 효녀 행세를 한 지아가 이제 재산까지 탐내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남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지켰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도윤은 갈등 앞에서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다툼을 원치 않는다는 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윤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빈소옆 작은 대기실에서 지아와 시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요. 지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형님 때문에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나중엔 간호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은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지난 3년간 거의 잠도 못 자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통증으로 밤새 신음하실 때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24시간 내내 간호한 건 바로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간호를 제대로 안 했다고? 서윤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보고야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억울함, 시어머니의 냉대를 묵묵히 견디며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밤낮으로 병간호를 하며 흘렸던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희생과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빈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죠. 쾌한 표정으로 서윤이 빈소에 들어서자 가족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서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재단과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상처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제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아와 시아버지도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어머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지며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 서윤은 재단을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와르르? 순간 재단이 기울어지며 시어머니의 영정사진과 재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꽃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바닥을 굴렀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아, 남편 도윤이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형님! 지아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눈에는 어쩐지 승리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시아버지 박진태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0년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깨진 꽃병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닥을 천천히 적셔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지만 그 사진 속 표정은 여전히 엄격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마치 죽어서까지 서윤을 꾸짖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사상과 깨진 영정사진 앞에서 그녀는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때는 10년 전.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적였고 서윤은 12시간 근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머리의 단정한 노부인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노부인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은 즉시 노부인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응급실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관찰과 빠른 대처 덕분에 노부인은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제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님. 통증이 가라앉아 노부인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큰 고생을 면했네. 괜찮습니다. 제 일인걸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노부인이 바로 김혜자 할머니였고 그녀는 서윤의 친절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퇴원 전날 김혜자 할머니는 아들 도윤을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 간호사야. 그리고는 서윤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직 장가 못 갔는데 신랑감으로 어때? 김혜자 할머니의 말에 서유는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눈앞에선 훤칠한 키의 남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6개월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유는 도윤을 사랑했고 특히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며느리로 선택해줬다는 사실에 늘 감사했습니다. 결혼 초기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김혜자 할머니는 서윤을 친딸처럼 아꼈고 집안일도 함께 도왔습니다. 서윤은 간호사 지식을 활용해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겼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장남이었기에 김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이었습니다. 서윤아, 요즘 아침에 좀 늦는구나. 우리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단다. 매번 말하는데 아직도 음식이 싱거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간이 좀 센 음식을 좋아한단다. 옷차림이 그게 뭐니? 너무 단정하지가 않구나. 서유는 모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은 계속 높아졌고 서윤의 노력은 언제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혼 2년 차, 서윤과 도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임신이 되지 않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서윤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도윤이 서윤을 위로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제로 남편에게 아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의 싸늘하게 변한 태도였습니다. 불임 사실이 알려지자 김혜자 할머니는 서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를 이을 손주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니? 우리 집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도윤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그런 말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도 집안대를 잇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할 뿐이었죠. 서윤은 남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감싸주지 않는 것에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시동생 민준이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 지아는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단정한 외모, 싹싹하고 공손한 태도까지. 지아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지아는 정말 예쁘고 뭐든지 잘해.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음식 솜씨도 일품이지. 서윤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지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동서지간에 서로 도우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지아가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손자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지아를 우리 집의 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아야,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 순간부터 서윤과 지아에 대한 차별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아가 끓인 미역국은 정말 맛있다고 칭찬받았지만 서윤이 똑같이 끓인 미역국은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아가 드린 선물은 센스가 넘친다고 인정받았지만 서윤의 선물은 굳이 이런 걸 사왔니?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전직 간호사로서 시부모님의 건강을 꼼꼼히 챙겼고 특히 시어머니의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온 신경을 썼습니다. 도윤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동안 서윤은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7년 차에 시어머니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3년 후 암이 재발했고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겨운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부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관리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으며 밤에는 시간마다 일어나 체위를 바꿔주며 욕창을 막았습니다. 항암 치료 후 구토가 심할 때도 통증으로 밤을 새울 때도 서윤은 항상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서윤의 헌신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아가 가끔 방문할 때만 활짝 웃으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아 왔구나. 바쁜데 어찌 왔니? 미안하게, 우리 며느리 지아는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했고 실제 간호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화려한 꽃다발과 비싼 보양식을 들고 와 주변의 시선을 끌었지만 시어머니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진 못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지아가 잠깐 손을 잡아주는 것에 더 큰 위안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시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지아가 주변에 서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못 모셔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서윤이 시어머니의 약을 제때 챙겨드리지 않았다거나 식사를 소홀히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힘드신데 그런 말로 더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진심으로 돌보면 언젠가는 알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마지막 몇 주는 서윤이 병원 침대 옆에서 24시간을 지켰습니다. 도윤도 해외 출장을 미루고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서윤이 홀로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가세요.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서윤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서윤의 손을 약하게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서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10년간의 서운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지아가 한 말을 들었을 때 10년간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10년간의 헌신과 소외감이 그 눈물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박진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5의 노학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말씀이 없으셨지요. 박진태 할아버지는 평생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30년을 재직하며 그는 강의실에서도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침묵의 정교수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그의 통찰력과 지혜를 존경했죠. 가정에서도 그는 과묵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신문을 읽으며 가끔 오늘 날씨가 좋구나 라고 말하는 정도였고 저녁 식사 때는 밥이 맛있다는 짧은 칭찬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집안 대소사는 아내 김혜자 할머니가 결정했고 그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서윤이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 박진태 할아버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 부탁한다. 그 후로 그는 서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지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김혜자 할머니가 서윤의 음식을 타박할 때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음식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의 고혈압 약을 정확히 챙겨드리는 모습,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의 냉대에도 묵묵히 참는 모습까지 모두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가 가족이 된 후 박진태 할아버지는 더욱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아를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상황에서 그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아는 시아버지의 과묵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지아는 마치 그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시어머니에게만 온갖 아양을 떨었죠. 어머님, 이 영양제 정말 좋대서 사왔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도라지 무침에 왔어요. 어머님, 손주 좀 보세요. 어머님 닮아서 정말 예쁘죠? 지아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아버님, 식사하세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런 지아의 태도에도 박진태 할아버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지아가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박진태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나? 서윤은 즉시 깨끗한 컵에 물을 따라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은 후 갑자기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난 다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그 짧은 한마디에 서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어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서윤에게는 10년 중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암이 재발하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박진태 할아버지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고 동시에 서윤이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부인 척했고 실질적인 간호는 서윤이 전부 맡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김혜자 할머니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켰고 박진태 할아버지도 아내의 병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시어머니가 잠시 안정을 찾아 잠이 들자 서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든 서윤은 병실에서 들려오는 박진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시아버지가 아내에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물어볼 게 있네. 박진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큰애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윤이는 10년 동안 우리에게 헌신했어. 특히 당신에게. 박진태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당신은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 나도 알아요. 하지만 서윤이는 좋은 아이야.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서윤은 시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김혜자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벽녘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의 임종 후 박진태 할아버지는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서윤은 이제 시아버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닌 강함이었고 무관심이 아닌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장례 준비 과정에서 지아는 여전히 주도적으로 나서며 시아버지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런 일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려 했죠. 하지만 서윤은 시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의 뜻에 따라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 모든 상황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서윤아, 박진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윤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은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깊은 이해심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며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단을 엎어버린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두 편으로 나뉘었고 서윤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식어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도윤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겨우 참석했다가 다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재단을 엎다니. 대체 왜 그런 거야? 서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10년간 억눌려온 감정, 지아의 끊임없는 모함,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끝내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을 뿐이었죠. 미안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서가 한 말들이 너무 억울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이었잖아. 친척들, 지인들 다 보는 앞에서.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의 장례식을 망치다니.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아버님께도 사과드릴게요. 아버지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아내분은 슬픔도 크신데 장례식까지 그렇게 돼버렸으니. 도윤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딩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지아와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것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돼요. 지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많이 놀라셨고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계속 말해봐. 아버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형님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시다고. 지아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사실 아버님 댁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거든요.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많이 우울해하세요. 어머님 잃으신 슬픔도 크신데 장례식에서 그런 일까지 생겼으니. 지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와 시아버지 사이에 쌓였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내가 내일 아버지 뵈러 다녀와야겠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분간 형수님은 뵙고 싶지 않다고. 서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도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는 형님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요즘 형님이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지아가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세요. 또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시잖아요.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잠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간호하느라 너무 지치셨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아버님을 모실게요. 서윤은 지아의 말에 담긴 진짜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족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지아가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아와 민준이 돌아간 후 서윤은 남편에게 진실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지쳐 보였고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듯 손을 들어 서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그만 자자. 내일 아버지 뵙고 천천히 생각해볼게. 그날 밤 서윤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집안 전체의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남편인 도윤마저 그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하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서윤은 직접 시아버지 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이 출근한 후 그녀는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시아버지라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댁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지아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지아였습니다. 형님? 지아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왜 오셨어요? 아버님께 사과드리려고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아가 문을 좁게 열어둔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편찮으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셔서 제가 와봤어요. 서윤은 지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아버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제발 오늘은 그냥 가시고 다음에 오세요. 서윤은 지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게요. 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아는 계속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서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그녀가 시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암시까지 했습니다. 서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이제는 시아버지의 지지마저 잃은 듯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이 서윤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 틈을 지아가 완벽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며 정원의 진달래가 붉게 피었지만 박진태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넘기던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내가 떠난 후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죠. 작은 며느리 지아는 틈만 나면 찾아와 서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아들 도윤은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며느리 서윤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박진태 할아버지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내 김혜자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태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 다들 집으로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도윤과 서윤이 먼저 도착했고 잠시 후 민준과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고 지아는 시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끓여온 보약은 드셨어요? 지아가 살갑게 물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다들 왔으니 이야기를 시작하자.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고 특히 서윤은 시아버지의 눈길을 피하며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 박진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의 말에 지아가 약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너희들, 요즘 말이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푹 고꾸라졌습니다. 아버님, 서윤이 가장 먼저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윤의 팔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넥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심장이 아프세요? 박진태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과거 간호사 경험을 살려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습니다. 아버님,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제 말 따라서요. 서윤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지아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민주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버님, 제발 버티세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모두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시아버지의 생명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고 박진태 할아버지는 서윤의 품에 안겨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아래 서윤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윤은 시아버지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도왔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서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초기의 응급처치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신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상황이 훨씬 안 좋았을 겁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윤은 아내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박진태 할아버지는 48시간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윤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시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시간 체크되는 활력 징후, 약물 투여 시간, 수액 교체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죠. 지아와 민주는 첫날 병문안을 왔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지아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지아는 짧게 방문했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은 그런 지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의 회복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박진태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윤은 병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밥 외에도 직접 준비한 죽과 과일즙을 가져와 시아버지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서윤아, 집에 가서 좀 쉬어.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윤이 짧게 답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되던 날, 지아와 민준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고 지아는 가족들 앞에서 시아버지를 극진히 챙기는 척했습니다. 아버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지아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말을 많이 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녁이 되자 지아와 민주는 병실을 나갔고 서윤은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지아와 민준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에휴, 아버님도 오래 못 사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병원비를 써? 그냥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아? 지아의 말에 서윤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지아야, 그런 말은 여기서 하지 마. 누가 듣겠다.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난 아버님 절대 못 모셔. 재산 받으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야. 알았지? 지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아의 그런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들은 내용을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서윤은 시아버지의 건강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가장 중요했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일찍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던 간호사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산소 포화도도 안정적이고 활력 징후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면 아마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은 기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대요. 서윤이 밝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박진태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고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조금 내리려 하자 서윤이 재빨리 도왔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예전에는 없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고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핀 고였습니다. 눈을 뜬 시아버지의 첫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라. 박진태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서윤이 본 가장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서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 소외감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서윤과 시아버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퇴원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끝에 그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그의 빠른 회복에 혀를 내둘렀죠. 특히 서윤의 헌신적인 간호가 큰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모두 와주길 바란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모여야 할 일이 있다. 서윤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도윤, 민준, 지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 2시 병실 안에는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좁은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지아가 가장 먼저 달려와 박진태 할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화장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죠?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지아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제가 직접 간호해드릴게요. 민주는 아내 뒤에 조용히 서 있었고 도윤과 서윤은 병실 반대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윤은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모두 모였으니 이야기를 시작하마. 박진태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지아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는 퇴원하시고 편안히 계실 때. 지아야. 박진태 할아버지가 지아의 말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말이 없다고.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느냐?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민주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윤과 서윤도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지아야. 나는 네가 어떤 아이인지 다 안다. 지아는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넌 내 앞에서는 효부 행세를 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박진태 할아버지의 말에 지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리고 네 시어머니도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침대 옆 테이블 서랍에서 오래된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고 구겨진 것으로 보아 오랜 세월 소중히 간직된 것임이 분명했죠. 이건 내 아내의 일기장이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일기장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마지막 1년 동안 써온 것이다. 아내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서윤이에 대해서 시아버지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서윤이가 밤새 내 곁을 지켰다. 큰며느리에게 정말 고맙다. 어느 순간부터 큰며느리에게 표현을 잘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고맙다고 말하고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윤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이다. 그 아이의 간호사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내 생명을 연장시켰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아이를 많이 아프게 했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안쳤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지아 너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 박진태 할아버지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내 앞에서만 효부 행세를 한다. 겉으로만 잘하고 속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손자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건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조용히 해라. 박진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병실을 울렸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 박진태 할아버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죠. 오늘 밤이 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내 남편에게 부탁한다. 서윤이를 잘 돌봐주고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꼭 전해주길. 그리고 지아의 욕심을 경계하게. 병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아는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헌신이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렸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내 침묵이 서윤이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가 돼요. 박진태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기장을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일기장은 네가 가지고 있거라. 이건 너의 10년 헌신에 대한 네 어머니의 답장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이 작은 일기장 하나로 모두 치유되는 듯했습니다. 지아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진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아야, 실망이다.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준의 팔을 잡고 병실에 빠져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서윤, 도윤, 그리고 박진태 할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서윤아, 박진태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내가 앞으로 의지할 사람은 너밖에 없. 서윤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되어 그녀의 뺨을 적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침묵이었죠. 이제 우리 진정한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박진태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을 용서해라, 서윤아. 서윤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감사함이 빛나고 있었죠. 도윤은 아내와 아버지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병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김혜자 할머니도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49제를 맞은 날, 서윤의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은 따스했고 창가에 놓인 하얀 국화는 맑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서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과 과일, 나물과 고기 반찬까지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가득했죠. 여보, 도와줄 거 없어?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전부 다 하고 싶어. 도윤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박진태 할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고 표정은 편안해 보였죠. 아버님, 어서 오세요. 서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박진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네 덕분이다, 서윤아. 지아와 민준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일 이후 지아는 연락을 끊었고 민준만 가끔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지아는 완고했습니다. 지아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준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거실에는 깔끔하게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중앙에 놓였고 그 앞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며 집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제사상을 점검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엎어버렸던 그 제사상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할까요? 서윤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천천히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과 서윤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죠. 시아버지는 술잔을 올리고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49일이 지났구려. 이제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가시오. 도윤도 아버지를 이어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죠. 서윤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엄격했던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후회, 그리고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저지른 행동 용서해주세요. 서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서윤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절에는 10년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이제는 화해와 감사함까지. 제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생전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죠.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진태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였지만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죠. 서윤아,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박진태 할아버지가 조용히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놀라움과 의아함이 섞인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긴 물건이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 당신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지. 서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고 끝에는 작은 연꽃이 장식되어 있었죠. 박진태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너에게 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단다. 서윤은 비녀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자신에게 주려 했던 물건이라니.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결국 가장 신뢰했던 사람은 너였다, 서윤아. 박진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네가 우리 가족의 진정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이 작은 비녀를 통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윤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비녀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소중한 선물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알아요. 어머님의 진심을. 도윤과 박진태 할아버지도 서윤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창가의 국화 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김혜자 할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도 평안을 찾은 듯 했습니다. 49제를 지낸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어느 날, 서윤은 간호사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유니폼과 붉은 십자가 베지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10년 만에 다시 입게 된 간호사 유니폼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여보? 어때? 서윤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한데. 도윤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 우리 간호사 선생님. 서윤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일하게 된 것은 박진태 할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는 오랜 지인인 병원 이사장에게 서윤을 추천했고 병원 측에서는 기꺼이 그녀를 중견 간호사로 채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도윤과 서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부재와 무관심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해외 출장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서윤의 꿈과 희망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저녁에 아버지가 오신대. 도윤이 말했습니다. 첫 출근 축하한다고.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묵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서윤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아내를 보낸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학 도서관에 나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중단했던 문학 연구도 재개했습니다. 특히 서윤, 도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가볼게. 첫날, 파이팅! 도윤이 아내에게 응원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첫날은 바쁘고 긴장됐지만 서윤에게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1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했습니다. 병동수 간호사는 서윤의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동료 간호사들도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박진태 할아버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서윤아, 첫 출근 축하한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윤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청진기가 나왔습니다. 은색 바탕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아버님, 이런 귀한 선물을. 서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다시 꿈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진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서윤과 도윤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진태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박진태 할아버지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이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서윤과 도윤은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의 반응을 걱정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기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박진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살 여자아이예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하윤이고 정말 예쁘고 밝은 아이예요. 다음 주에 아버님께 소개해드릴게요. 손녀라. 박진태 할아버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1년 후, 봄날의 아름다운 오후, 서윤의 집 정원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5살이 된 하윤이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며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아이는 서윤의 손을 잡고 이 꽃 저 꽃을 탐험했죠. 박진태 할아버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손녀를 무척이나 아꼈고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동화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달려와 박진태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이거 봐요. 예쁜 꽃이에요. 하윤이의 작은 손에는 하얀 진달래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박진태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란다. 할머니요? 하윤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데요. 하윤이는 할머니 얼굴도 몰라요. 박진태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김혜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분이 바로 너의 할머니란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사진을 하윤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윤이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예뻐요. 근데 왜 눈썹이 찡그려져 있어요? 박진태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조금 엄격했단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지. 엄격하다는 게 뭐예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거란다. 박진태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 특히 내 엄마를 정말 믿고 의지하셨단다. 서윤은 정원 가장자리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시아버지의 따뜻한 설명이 그녀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다르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엄격함 뒤에 숨겨진 사랑과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까지. 할머니가 계셨다면 우리 하윤이를 얼마나 예뻐했을까. 박진태 할아버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가 하윤이 좋아했을까요? 하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박진태 할아버지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윤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고 도윤은 딸을 높이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간호사로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정원에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하얀 진달래 꽃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김혜자 할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사랑하셨던 이 가족, 제가 잘 지켜나갈게요. 감사합니다.